오늘 우리 K증시는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날, 우리 삼쪽이가 달라졌어요. 진짜 지난주까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후자였다가 드디어 삼성전자로 다시 복귀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결국 삼성전자 급등하니까 코스피는 물론이고 뭐 2차 전지에다가 거의 전 업종 다 상승이고 또 코스닥에 온갖 잡주들까지 다 올라가면서 모처럼 이제 강세장이 나타났고요. 심지어 금양 같은 산송장도 아까 오전장에서는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뭐 그러다 결국은 이제 오후 들어서 다시 관뚜껑 열고 들어가서 누웠지만, 하여간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딱 일주일 전에 블랙 먼데이가 시작됐던 이후로 오늘은 모처럼 레드 먼데이로 시뻘건 6포만한 그 장대 양봉이 차트에 출연했고, 진짜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거기다 이제 오늘은 아예 그냥 삼성자 붙은 거는 뭐 삼성생명이고 화재고 물산이고 하여간 전부 다 동반 급등이었습니다. 이거 어제 내일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 다이와증권 리포트까지 내가 직접 라이브에까지 업어와가지고 그러나 워런 버핏이 말한 한 번 잃어버린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는 게 제1원칙이고 이걸 절대 까먹지 말라는 게 제2원칙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난주에 잃어버린 돈은 당연히 돌아오지 않았죠. 근데 사실 워런 버핏의 그런 발언 취지대로라면은 지난주에 어쨌든 그 잃어버린 돈은 앞으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 어제 3% 빠지고 오늘 3% 올랐다고 이게 잃어버린 돈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니고요. 어제 잃어버린 돈은 누군가 이미 가져갔고, 그다음에 오늘 내가 번 돈은 또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서 가져온 거니까 어제 잃어버린 그 돈하고 오늘 번 돈은 아예 다른 돈이라는 소리예요. 그 와중에 삼성 그 일가의 주식담보대출에 대해서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다 분석해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5시간 만에 기사가 떴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 기자분이 분명히 우리 런던 고라니 내일뉴스 라이브를 봤다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내용도 어제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증거금 부족에 대응하느라고 돈 대신 주식으로 메꿨다는 거랑 삼성전자 대신 삼성물산으로 담보를 교체했다는 어제 외국계 리포트, 그거까지 똑같아요. 진짜 모처럼 내일 뉴스 이름값을 제대로 한 것 같아서 저는 뭐 나름 뿌듯하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우리 삼쪽이는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냐라고 보기에는, 아까 오전에 갭상승한 뒤에 이렇게 이 루트형으로 올랐다가 쭉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난 금요일에 떨줍했던 물량 개인들이 오늘은 개장부터 달려드니까 거기다가 전부 쏟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요일 외국인하고 기관이 삼성전자 미친 듯이 사모을 때 개인들은 뭐지 하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입맛만 다셨는데, 결국 지난 금요일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와가지고 10조 원 자사주 매입 발표가 떴죠. 근데 이걸 외국인하고 기관은 미리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는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번 삼성전자 사례를 보면은 역시 주가는 대주주와 오너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그동안 주가 괜히 높아봤자 상속세만 더럽게 올라가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도 정작 그 오너 일가는 기뻐하지도 않았고, 대신 이번처럼 이렇게 자기네 경영권이나 지분이 위태로워지면은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주가를 들어 올리려고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평소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이런 삼성전자 같은 데는 오너가 한번 진짜 맘먹고 주가 들어올리려면 이번처럼 이런 게 가능하지만, 이거랑 정반대로다가 본업에는 관심 없고 그 금양이나 무슨 HLB나 이런 데처럼 오너가 직접 나서가지고 낄 때 안 낄 때 막 다 얼굴 내비치면서 어떻게든지 주가 들어올려가지고 종이 장사하려고 그런 데는 오히려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큰 한방이 될 카드를 쓸 게 없어. 대주주하고 오너까지 얼굴 팔았는데 그 다음에 뭘 팔아? 뭐 웃음을 팔아, 몸을 팔아, 뭘 팔아? 그래서 주가는 대주주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그 와중에 오늘 HLB는 그룹주들이 동반 급등 나왔는데, 그 리보세라닙 간암치료제가 임상시험 현장 실사에서 NAI, 이게 No Action Indicated니까 우리말로 어떤 데서 뭐 이걸 그냥 통과라고 썼던데, 통과는 패스가 통과고 이 NAI는 그냥 특별히 바로잡을 점은 찾지 못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죠. 근데 또 그 HLB에서는 자꾸 이걸 통과라고 또 약을 팔아가지고, 그럼 이제 또 그 무지성 그 주주들이
나는 FDA 뭐 다 모르겠고 그냥 뭐 통과하면 통과인 줄 알면 된다 이런 사람들도 현혹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엔 생각보다 약이 잘 안 팔려가지고 하여간 지난번처럼 뭐 상한가에 완전히 가서 꽂히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내년 3월 FDA 승인 가능성이라는 이 재료가 부활을 했는데 이것도 이미 지난 여름에 잃어버린 그 돈, 즉 FDA 허가 기대감만으로 9만 원 위에서 잃어버렸던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이 HLB가 코넥스 상장 종목까지 합치면 총 9개야. HLB 계열사만 상장주가. 그중에서 코스피 1개, 코스닥 7개. 근데 이게 정말 다 개별 상장이 꼭 필요한 종목일까요? 아니 구글도 알파벳 하나로 그 유통 주식은 딱 한 종목으로 통일해서 여기서 거래하는데 자 아무튼 그럼 삼성전자는 상속세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것도 별로 바라지 않는다는데 왜 그런저런 시덥지 않은 종목들은 상속세 걱정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무조건 주가만 들어 올리려고 난리냐.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상속을 걱정할 만큼 오래 해먹을 생각이 없던가 아니면 사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주가 못 들어올리면 상속이고 나발이고 내가 그냥 상을 당하게 본인 상 당하게 생겨가지고 아니면 지분 홀라당 뺏기게 생겼으니까 물불 안 가리고 무조건 주가부터 띄우려고 그런 별 종합 예술을 다 구사하는 거죠. 하여간 결국은 또 기승전 종이장사로 흘러가는데 오늘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국 증시에서 총 주식 발행 규모가 7,676억 원으로 전달 9월 대비해서 590%가 증가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인데 여름에 엔캐리 공포하고 또 바이든 후보 사태 하여간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울 때 조금 참고 있다가 10월 들어서 증시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또 그놈의 종이 장사가 아주 창궐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이제 더본코리아도 끼어 있는데 그 와중에 더본코리아는 오늘 같은 날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스틸 시총이 풀무원보다 크고요. 그다음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이제 가맹점 평균 수명이 7.7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더본코리아, 그러니까 여기 뭐 백다방부터 홍콩반점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역전우동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 더본코리아는 가맹점 평균 수명이 3.1년이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데보다 절반밖에 안 되죠 수명이.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백종원 대표의 어떤 그 영향력으로 점포수는 계속 늘어나서 더본코리아 본사 매출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그대로다. 여기에 대해서 더본코리아 측에서는 그 뭔가 나름대로 또 억울하다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가맹점 수명이 가맹점주들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 더본코리아가 워낙 그 빠르게 변화하는 외식시장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신속하게 신규 브랜드와 메뉴를 개발하는 게 강점인 회사라서 본부에서 브랜드를 중단하는 사례가 끼어 있어가지고 저렇게 가맹점 평균 수명이 짧은 거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아이 그게 그 소리 아니에요? 그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를테면 저처럼 이렇게 연애를 길게 못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누굴 만나도 오래 못 가냐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내가 먼저 끝내자고 해서 그런 거 말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한테 차인 거는 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그 상대방한테 한번 물어보란 말이야. 이 사람하고 안정적으로다가 오래 만날 마음이 안 들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였냐. 그럼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아직 코스피는 2,500 그리고 코스닥은 700 근처에도 못 가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 하루 겨우 분위기가 조금 좋았을 뿐이지 아직도 제대로 회복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제 주말 뉴욕 증시 하락, 특히 이제 나스닥 급락에도 우리가 오늘 K 증시는 모처럼 미약 한강, 즉 미국 증시는 약세 마감인데 우리는 보란 듯이 강세로 마감한 이런 추세가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또 긴장되는 게 미국이 여기서 진짜 본격적인 조정 양털 깎기에 들어가면 또 우리는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바로 또 양털 깎기도 아니야. 우리는 양털 뽑기 수준. 그러니까 미국이 면도하면 우리는 왁싱 당하는 거야. 하여튼 근데 주말에 또 테슬라는 그 와중에 3%대 급등 마감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3%대 하락 마감인데 오늘 밤에 이게 또 반대로 엔비디아 반등하고 테슬라는 반락 떨어질 경우 내일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는 주말에 한 2% 가까이 조정받다가 지금은 또 반등하려고 좀 꿈틀거리고 있는 이런 또 상황인데 이 와중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에까지 깊이 관여하면서 그야말로
예, 일론 머스크니까 머순실? 예, 그런. 진짜, 근데 자타공인이야. 자타공인 비선 실세로 좀 활약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차기 재무장관 후보로 지금 여러 사람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이 중에서 하워드 루트닉이라고 이 사람이 그 월가 그 금융사 중에 켄터 피처라드라고 저도 인터뷰에서 몇 번 소개시켜줬는데 여기에 현직 대표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 본인은 차기 재무장관으로 나는 루트닉이 좋겠다고 대놓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트럼프가 이걸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건데 사실 미국 재무장관이라는 자리는 그 달러 찍어내는 윤전기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제 원래 연준의장하고 이 재무장관 자리는 대대로 이제 유태인이 해먹던 자리인데 갑자기 아직 바이든 안 끝났구나. 죄송합니다. 그냥 지난 정권, 전 정권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제롬 파월을 사상 최초의 비유태계 변호사 출신을 그냥 낙하산으로 꽂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재 워싱턴에서 돌고 있는 또 다른 이제 후문이 뭐냐면 뭐 이제는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트럼프의 오른팔이다 뭐 이 정도 넘어서가지고 도대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저렇게 둘이 강력한 유대가 형성이 됐나. 그게 뭐 반 PC주의인지 아니면 심지어 반 유태주의인지 별의별 얘기가 다 돌고 있습니다. 진짜 뜬금없이 정말 트럼프 정권 일기 때만 해도 서로 내외하던 두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진짜 입안에 혀처럼 서로 너무 더러운데 하여튼 심지어 지난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선 당시에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나는 바이든 찍었다고 그렇게 밝히기까지 했는데 지금 4년 만에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손 혹은 거대한 힘이 두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놨냐 이건데 그중에서 지금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얼마 전에 트럼프가 자기 일기 정부에서 최고의 어떤 충복으로 활약했던 마이크 폼페이오랑 또 지난 공화당 경선에서 맞붙었던 니키 헤일리 이 두 사람을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이 배경에 또 일론 머스크의 뜻이 작용했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럼 왜 일론 머스크는 그 두 사람, 뭐 한 명은 완전히 트럼프 똘만이고 또 한 명은 그래도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인데 왜 그 둘을 트럼프한테서 떼어놓으려고 일론 머스크가 그랬을까? 또 거기다가 이제 이거는 뭐 미국판 명태균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대선 직전에 엔셀저라고 여론조사 전문가 겸 그 셀저앤 컴퍼니라는 여론조사 회사 대표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아이오와 여기는 공화당 텃밭인데요. 여기서조차 그 당시에 트럼프가 해리스한테 47대 44로 이제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이번에 정작 투표함 까보니까 트럼프가 13% 차이로 완전히 압승해버렸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실제 선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버렸는데 이 엔셀저에 대해서 트럼프 캠프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일론 머스크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엔셀저는 더 이상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된다고 이런 인간은 뭐 공직선거법상 선거 방해죄 이런 걸로 고소해가지고 완전히 중대범죄로 콩밥을 먹여야 된다고 막 지랄했다는 거야 일론 머스크가. 아니 그래서 트럼프 캠프 사람들도 야 이제 진짜 선 넘는구나. 아니 일론 머스크 네 놈이 도대체 뭐냐. 트럼프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뭐 직함이 있냐 네가. 그냥 뭐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 그 이명박 그 후보 시절에 그냥 김은국 형님 같은 뭐 연예인 지원단 같은 그런 존재인데 왜 네가 그런 것까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런 반발이 또 내부에서 있었나 봐요. 근데 결국 주말에 이 엔셀저가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나는 이번 대선을 끝으로 여론조사 업계를 떠나겠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입김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리고 참 그 니키 헤일리의 경우는 예전에 그 니키 헤일리가 유엔 대사 시절 자기는 아동 성 전환 수술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걸 지난 공화당 그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다 박제해놓고 이 여자는 완전히 볼장 다본 인간이라고 그래서 당시 헤일리 선거 캠페인은 이제 완전히 데드 사망이라고 이렇게 공개 처형까지 또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니키 헤일리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트럼프 내각은 뭐 우리가 보다시피 너무 백인 남성 편향적이어서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좀 니키 헤일리는 입각시켜가지고 밸런스를 좀 조절하라는 그런 권유도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일론 머스크가 그녀는 안 돼. 그녀는 절대 안 된다. 또 그렇게 트럼프한테 내 눈깔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런 정도의 엄청난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그런 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경우는 이 사람이 대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아니 테슬라 해외 매출 1등 시장이 중국인데 그러면 일론 머스크 눈에 또 이 폼페이오가 좀
가시처럼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 폼페이오도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장사하는데 방해된다고 여기 폼페이오 왕서방이랑 너무 완전히 앙숙이고 상극이어가지고 얘 또 안 된다고. 그래서 또 트럼프가 아유 알았어 이러고 배제시켰다는 그런 또 소식. 그 다음에 또 아칸소주 상원의원 중에 톰 코튼이라고 이 사람도 역시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대표부 수장으로 하마평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중 강경파라서 또 일론 머스크가 찍어냈다고 하고. 그래서 현재 워싱턴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키워줄 수는 없어도 네 앞길은 막을 수 있어. 이거 예전에 우리 90년대 유행어였는데 하여간 지금 일론 머스크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옷 벗어야 되니까 이걸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그런 부문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요즘 앞에 말한 일론 머스크와 함께 트럼프 랠리에 쌍두마차로 달리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UBS가 분석합니다. 우선 트럼프 당선 이후 급등과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찍어버린 그 비트코인을 지금에 와서 이제 재료에 대한 약발 말고 보다 장기적으로다가 분석해 본다 이런 관점이고, 최근 비트코인 급등에 대해서는 전략적 투자보다는 투기적 거래로 UBS는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는 어떤 기관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약간 오버슈팅이 맞고, 그래서 이제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하고 글로벌 주식과의 상관 계수가 0.31. 이건 이제 방향성이 31%만 일치를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69%는 거꾸로 간다. 이 정도면 거의 해치 수단으로 쓰이는 달러나 금 같은 그런 대안 투자 수단들이랑 주식의 상관계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0.5만 되면 반반인 건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0.31은 사실상 반대 방향 쪽으로 기우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비트코인은 2014년 이후 총 3차례 70%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왔었고 그때 평균 회복 기간이 3년 정도였다. 근데 현재로서는 UBS가 미국 경제 펀더멘탈의 낙관적 변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여간 조만간 주식하고 비트코인 대결에서 결국은 비트코인이 꺾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기다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를 보면은 올해 남은 12월 FOMC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이어질 텐데 현재 미국처럼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연준 금리 인하는 무조건 주식시장의 상승 요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 현지에서 유지되기 힘든 그런 전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쌍두마차에서 비트코인 다음에 테슬라. 여기는 이제 도이체방크에서 분석하는데 미국 대선 이후 테슬라 시총이 3천억 달러가 넘게 증가해서 2022년 초 이후 2년 반 만에 다시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근데 최근 테슬라 주가 상승에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 뒤에 가려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여기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감정적 매수와 과열,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거래, 또 그리고 월가에서 해리스 승리에 베팅한답시고 테슬라에 숏을 쳤던 그 물량들의 청산,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에 깔려 있는데, 근데 이제 도이체방크에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맞물려서 큰 성과를 낼 것이라는데 자기네들이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갖는 이유 명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도이체방크는 테슬라의 중국 매출이 일론 머스크가 약간 그 양국 간 실리 외교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이게 결국 테슬라 중국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대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일론 머스크가 마이크 폼페이오를 왜 그렇게 내각에 들이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쳤는지 이것도 이제 도이체방크에서는 비슷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도이체방크 역시 일론 머스크의 줄을 서는 차원에서 테슬라 목표가를 상향했느냐? 전혀 아니고요. 현재 테슬라 단기 급등에 대해서 똑바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295달러로 제시해서 테슬라 주말 종가가 320달러였으니까 한 10% 정도 빠질 것으로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UBS가 미국 투표 최종 결과에서 마침내 레드 수입, 공화당이 백악관부터 상원 하원까지 싹쓸이한 이 결과가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됐는데 이걸 적용한 내년 대한민국 GDP 성장률은 1.9%. 그래서 이거는 이전 예측치하고 똑같지만 내후년 2026년에는 기존 1.8%에서 대폭 깎인 1.3%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대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에는 지속적인 상승 압력, 즉 원화 약세가 오래갈 수가 있고, 그다음 K 증시에서는 전기차, IT, 자동차 이렇게 3개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또한 트럼프 캠프에서 지금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그러나 결국 폐지는 좀 오바고 축소 정도를 저는 예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IRA에 대해서는 오히려 생산 단가가 낮은 중국 배터리 회사들과 그 2차전지 소재 공급망의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우리한테는 반사 피해죠.
그렇다고 이제 K 증시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고 K 증시에서는 조선, 방산 그리고 미국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종목 중에서는 크래프톤을 추천한다. 그리고 대신에 LG 이노텍은 UBS 추천 종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정권 재탄생이라는 시나리오를 코스피 지수에 적용했을 때 12개월 목표는 2,900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모간 스탠리가 또 워싱턴 상황 관련해서 우리한테 모간 스탠리 평소 하던 지랄대로 이제 악담을 쏟아내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보다 오히려 공화당의 상하원 양원 장악이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두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게 대한민국과 대만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보편 관세 10%를 일괄적으로 다 때리든가 아니면 중국만 50%도 60% 때리든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할 기세인데 이 10% 보편 관세의 경우는 한국과 대만에 더 불리한 조치가 될 거다. 특히 칩스법 관련해서는 관세 인상 다음에 트럼프가 여기도 또 칩스법도 손을 볼 여지가 있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는 물론 최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였지만 그럼에도 AI 붐이랑 비반도체 수출 분야에서 대만보다 한국이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모간 스탠리 놈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간 스탠리 하나 또 보면 이번에는 이제 신세계에 대해서 그 모간 스탠리가 잘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 있죠. 베이스 케이스, 불 케이스, 베어 케이스 이렇게 나눠서 분석했는데 먼저 베이스 케이스 가장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는 현재 한국의 소비가 완만하지만 고급 소비 증가에 따른 수혜를 신세계가 입을 것으로 보고 그럴 경우 목표가 16만 원. 그 다음에 불 케이스 즉 낙관적인 전망은 세 가지 요인. 이게 높은 유기적 성장, 그 다음에 여행 소매 사업의 빠른 성장, 그 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 추가. 이걸 감안하면 신세계 목표가 19만 원이 가장 그 불 케이스 희망적인 시나리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안 좋은 베어 케이스에서는 국내 소비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이커머스의 계속적인 부진, 그리고 여행 관련 경쟁 심화 이렇게 안 좋은 조합만 봐서는 신세계 목표가 12만 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오늘 뭐 삼성전자의 모든 수급과 관심이 쏠려버린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반락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K 증시에서는 대부분이 업종 상승을 기록했지만 특히 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바로 자율주행 기술 관련주들.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 드렸습니다. 자율 운항 선박 자동 계류 시스템 국산화 기술 개발. 이 제목이 곧 증시 테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서울 퀀텀 플랫폼 포럼 이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양자 컴퓨팅 그 테마라고 이것도 미리 얘기했었고 그래서 오늘 신성 델타 테크부터 하여간 양자 기술 관련주를 전부 급등으로 화답을 했죠. 그 와중에 오늘 신규 상장한 2차 전지 관련주 2개 S캠이랑 MOT 여기는 둘 다 진짜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진짜 개장 첫날부터 20% 넘게 완전히 그냥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어제 미리 말했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장에 있어서 시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요. 자, 내일 이제 정부 일정은 먼저 이게 뉴스플로우 타기 좋은 재료인데 위성통신 분야 국가 R&D 전략, 국내 기업 저궤도 기술 개발 현황 논의. 이거 제목이 그냥 정치 테마죠. 그다음 이제 내일 국회에서 트럼프 2기 한미동맹 및 통상 외교 강화 방안 논의가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까지는 고사하고 그 머순실 일론 머스크랑 직접 흉금을 터놓고 대화할 그런 채널이나 제대로 갖춰져 있나 모르겠습니다. 참 그 금양 회장이 지난번에 그 미국 JP 모간의 OTC 그 장외 주식 세미나 참석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소개했다는데 참 내가 다 부끄럽네요, 진짜. 금양이 그럼 트럼프 정권의 수혜주라고? 근데 주가가 저 모양이라고? 와, 이제는 정말 뭐 바닥 뚫고 지하실 이제 멘틀까지 거의 갔는데 더 가면 이제 지구 반대편에 아르헨티나 나오는 거야 이제. 자, 그다음 이제 내일 우주항공청과 국정원이 위성 활용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합니다. 그다음 내일 정부 발표할 게 화장품 산업 해외 진출 시 통상 규범 및 분쟁 대응 전략 이건데 아무래도 할랄 화장품 이쪽이 저는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정부 이벤트는 핵심 광물 재자원화합 포럼 이거는 역시 제목이 증시 테마고 그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그 사인앱 소프트라고 디지털 문서 관련 기술 회사 여기 신규 상장이고 그다음에 하나스펙 34호도 내일 상장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현대 모비스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일 밤 미국에서는 10월 주택 착공하고 건축 허가 건수. 사실 요즘 미국 건설주들하고 그 건설 장비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막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뉴욕 증시에서는 월마트, 그 다음에 미국 부동산 업체 로우주 실적 3분기 기준 발표고, 그 다음에 내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후니까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에는 그 리클라이너로 유명한 레이지보이, 그리고 돌비 사운드 이렇게 실적 나옵니다. 그 레이지보이는 그 진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단어 게으른 소년이라는 뜻인데, 가끔 에어비앤비나 해외 호텔 사이트 이런 데 이제 자동 번역된 거 설명 보면은 우리 룸에는 마루에 게으른 소년이 누워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뭔 소린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바로 그 레이지보이 쇼파가 우리는 있다. 그 설명이 자동 번역으로 하니까 약간 괴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자, 오늘도 하루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제 모처럼 희망적인 월요일 레드 먼데이를 봐서 일단 마음은 가볍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붕어 싸만코가 아닌 이상 5일 연속 의도 터지고 한 번 안티프라민 발라줬다고 사랑에 빠져버리는 그런 거는 또 안 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서운 뉴스다.